미국에서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이 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디폴트 위험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란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7천조 원의 오히려 넘는 부채를 두고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와 내년에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셧다운이 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부터 먼저 진단해 주시죠. 네, 매년 이맘 시기가 되면 미국의 예. 연방부채 문제 이렇게 왜냐하면 미국은 그 피스칼 이어가 10월 1일부터 그렇죠.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 피스칼 이어의 예산은 통과가 됐어야 됩니다. 뭐 지금 10일도 못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과 못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임시 예산안으로 이렇게 상정시켰는데 이것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로 줄여서 예. 대선은 치러야 되니까 3개월 예산안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양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가닥은 미국의 하원의장이 공화당이죠 이제는. 예. 그래서 존슨과 의장과 상원의 그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간에 합의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예. 사실 어제부터 예산안 위원회 그 처리에 이어서 미국 시간으로 2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되겠죠? 우리가 24일인가요? 예. 26일이 되겠습니다. 예. 본회의 이제 표결을 통과하면 이 예산안이 3개월짜리 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국의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그 대선을 향하고 국가의 이익을 가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트럼프 후보가 이 사실은 이 임시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셧다운을 그 조장하고 있다 예. 하는, 그래서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야 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이렇게 임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이걸 통과시키는데 다 민주당 의원이 그 찬성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공화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공화당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또 미국의 국민을 선택할 것이냐,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공화당 의원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당연히 애국심이 강해서 한국을 선택하겠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트럼프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을 그 공화당 의원도 선택하지 않겠느냐. 트럼프의 개인적 사익이 사실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켜야 되느냐, 미 국민들을 훼손시켜야 되느냐 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3개월짜리는 통과하겠다. 예. 그래서 셧다운 위기는 이렇게 탈출하겠다는 선에서 사실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예. 사실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그 임시 예산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가 채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마침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디폴트 위험은 아마 미국의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문제라든가 미국의 위상 문제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세계 3대 평가사가 이미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그동안 강등시켜왔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국가 채무는 사실은 선거가 있는 날은 누누이 예. 말씀드리는 미국은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라든가 트럼프가 어떻게 모금했느냐 이 이야기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려진다 할 만큼 금권 정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것,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 국가 채무는 정치적 가버먼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쓰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반경, 다운로드 리지더타 하는데요. 인구가 마찬가지로. 예. 이게 정치적 가버먼스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국가 채무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대 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계속해서 떨어뜨렸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 3대 평가사의 이렇게 미국의 국가 신용도 강등 문제가 사실 그때의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2011년 9월달이죠. 그렇죠.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 한 단계 강등시켰죠. 이때 얼만큼 큰 국제금융시장의 파장을 일으켰는가는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아직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3대 평가 기관에서 가장 약한 피치사가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나에 강등시켰죠. 예. 이것도 기억을 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근데 피치사는 3대 평가세 위상 중에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작년 11월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3대 평가세에 가장 영향이 높은 미국의 무디사가 그렇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는 게 앞으로 의향인 전망을 예. 강등시켰거든요. 이게 3대 평가사가 그것이 등급이든 전망이든 다 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의 신뢰도입니다. 예. 신뢰도라는 건 안전자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Flight Quality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 위상도 떨어지고 예. 달러 위상도 떨어져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과 파월이 비컷을 단행한 이유도 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비컷이 경기가 괜찮다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비컷을 단행했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는 거죠. 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찬이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2022년 3월서부터 미국의 인플레가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물가를 키운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대요. 자, 급격하게 경제 주체가 대응하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정책은 양면 상태에 부작용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그동안 저금리 국면이 20년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냐?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는 금융사조차도 돈이 없어서 필요 없습니다. 빌려서 금리가 낮은데 빌려서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국의 금융사의 금융 교육이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급격히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뭐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그렇죠. 거죠. 그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저금리의 빚을 많은 상태에서 그것이 가계든 기업인 국가든 디폴트 위험을 증대시켰다. 예. 이건 국가가 가장 큰 문제니까 국가의 디폴트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피나르를 잃었던 것이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무디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강등시켜서 시청자 여러분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3.7, 3.8이지만 5%를 예, 돌파했죠. 맞습니다. 이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물가를 다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페드가 금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앨런이 주도가 돼서 어제도 말씀드린 스테일스 QE를 단행했던 거죠. 예. QRA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 바이백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홈이 감쇄됐죠. 이번에 비컷이 뭐냐?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 예. 비컷은 뭐냐? 국채 금리와의 조정 문제다. 이미 국채 금리가 주도권이 뺏긴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예. 정책 금리도 시장 체계상 맞춰줘야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과거에는 다시 한번 말씀, 기준금리를 낮춰주고 시장금리가 반응해 국채금리가 반응했는 게 일반적 수준이었습니다는. 예.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국채금리를 먼저 떨어뜨려주고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단고장조로 그대로 남겨줄 수 없으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국채금리와의 하락 문제에 조정하는 비컷이니까 이 정책금리 조정도 사실 내년부터 불거질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의 성격이다. 아. 만약에 제가 제롬 파월 의장이라면 그런 예. 능력이 없습니다는 기자회견 때 경기는 괜찮은데 왜 갑작스럽게 비컷이냐. 예. 솔직 담백하게 미국의 디폴트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했던 국채금리 인하에 맞게끔 조정하겠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 그렇게 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자존심 세워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겠다. 당신네들 무슨 경제 침체에 대비하느냐. 경기도 예측하지 못하는 판에 그러니까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몇 가지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뭐 시장이 조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네. 자, 미국 쪽 상황을 살펴봤다면 우리 경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국가 채무하면은 사실 우리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7,000조 원이 넘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유튜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내년에 예. 더 큰 위기가 온다. 음. 그래서
한국의 총부채가 7천조 원이 넘는다. 예.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황상 보면 한국은 가계부채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험수준가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 채무는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냥 3대 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다 보다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가 잇따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에 보면 지금 내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방송 용어가 아니라면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방송 용어상 좀 이렇게 예, 해주심을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했음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얘기하면 세게 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방송 관계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다른데요. 예.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뭡니까? 국가 채무 다양스럽게 더 늙어가죠. 더 많아지죠. 예.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앞서 그 김재현 PD께서 보여줬습니다는 2026년에 66%를 번업선합니다. 예. 그래서 IMF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하는데 재정이 건전한 정도 60%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기업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치면 내년에 7천조 원이 넘는다. 7천조 원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외균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총부채가 7천조 원이 넘어? 그러면 한국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줄기차게서 평하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 위상들이 평가가 많습니다. 예. 세계 채권 지수도 9월에서 10월에 넘어간 그렇죠. 상태고 10월에 되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지고 그리고 FTSG에서도 한국의 포트폴리오지가 지금 선진국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조정하라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3대 평가사의 연례 정세 심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밖으로 이탈되는데 이게 한 해의 포트폴리오 지위에 이게 줄줄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까지 지금 나돌고 있다. 이게 한국의 부채 문제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일정 속에서 참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의 평가 잣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세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제가 외국인들이 왜 떠나가느냐 7월까지 잘 들어오다가 왜 떠나가느냐 해서 외국인들이랑 직접 면담했던 내용을 아마 한 이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수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부채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부채 그렇죠. 민감하다. 왜냐? 부채가 많을 때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이렇게 개인이든 빚이 많은데 어떻게 성장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법 리스크다. 오늘 뭐 금투세 문제 국회의원분들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예. 입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게 금투세든 상속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투자 매력이 뭐가 있느냐. 그중에서 국가 부채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 말씀드렸는데요. 자, 외국인들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주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국내 그 이렇게 투자가들은 나간 속에 그래서 한국 증시를 지탱해 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7월까지 외국인 자본이 27조 원 들어오는 상태에서 왜 한국이 나가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받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만 빠지면 지금 뭐 가을에 그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산이라든가 싱크홀이 나타나는데요. 4월서부터 싱크홀 위기 된다. 싱크홀 위기 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8월서부터 외국인이 줄기차게 나가서 서든 스탑이 발생되니까 8월 위에 지금 2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추석 연휴 다 많고 연휴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일 만에 지금 10조 원이 이탈됐지 않습니까? 예. 10조 원이. 이게 서든 스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서든 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서든 스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파느냐? 왜 파느냐? 내부적으로 무슨 뭐 엔비디아라든가 뭔가 HBM 문제라든가 이런 고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우리는 포트폴리오 지위가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국가를 사는 거고, 그다음에 파는 것은 국가를 파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을 파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의 증시의 SK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부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1년 전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 사태가 또 있기도 했었죠. 한국의 포트폴리오 위상이 줄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8월 이게 이탈되는 것은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다음 달부터는 각종 포트폴리오의 그 평가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왜냐하면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에 얘기 나온다. 이걸 한번 이건 시간을 띄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보면 선진국이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뭐냐 지금 초129기를 가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드웨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1인당 GDP IMF 기준이죠. 30에서 50클럽.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근데 절대 인구 5천만 명 불응계지느냐 이 문제에 관련돼 있죠. 원조구 규모 이건 OECD와 그다음에 유엔에서 2분류 기준으로 잡는다. 무역의 기준은 WTO 기준이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이 하드웨어 이상들이 다 기준이 바뀌고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이 정상적일까? 몸만큼은 정상입니까? 키도 작아서 장애인이라고 왜 장애입니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성의를 봐줘야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 지금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높기 때문에 금융의 포트폴리오지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지금 금융이 실물에 대해서 팔로링 리딩 인더스트리니까 금융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금융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MSCI 지수 2008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다가 2014년에 탈락돼서 지금도 못하고 있죠. 근데 2년 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던 세계 채권 지수 WGBI도 곧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서 다음 년 2023년 이렇게 3월 달에 두 번 평가하거든요. 예. 선진국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도 정체됐습니다. 그렇죠. 제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아.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정부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FTSG에서 우리가 2009년에 선진국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선진국의 지위에서 탈락돼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정부에서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워치리스트가 들어갔던 일시적 현상이다. 한 번 떨어지는데 일시적 현상입니까? 한 번 떨어지면 자 홍 앵커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우리나라의 방송 앵커 중에서 최고인데요. 이게 잘 간직해야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복구할 수 있냐? 낙인 효과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긴장감 있게 예. 겸손하게 잘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그렇죠. 계십니다는 이게 중요한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금 FTX 지수조차도 선진국의 그렇게 지수에서 떨어질까? 바로 뭐냐? 제도는 계산을 놨습니다. 예. 외환시장 24시간 돌아갈 수 있겠다 영문 자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달러스 이벤추얼 문제입니다. 미필적 고유라 하죠. 예. 제도는 개선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을.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예. 홍 앵커가 내가 좀 홍 앵커보다 똘똘지 못하니까 좀 김채연 앵커한테 김채연 PD한테 물어보면 예. 당신은 손을 안 대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했지만 사실 저 본래 목적은 숨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본래 목적이 느끼지 못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FTS 지수에서 선진국에 2009년에 가입했던 것도 이번에 예비 명단은 탈락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외국인 자본이 8월 이후부터 나가는 게 아니냐. 지금 줄기차게 나갔거든요. 예. 10조이 나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모건 스탠리의 지금 보고서 가지고 작년에 공매도 금지 가지고 예. 우리 정책 당국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 하면 문제가 되면 뒤쪽에 뭐냐 사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뒤쪽에 뭐냐 내부순찰 감독을 한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시 벤처블 문제죠. 그래서 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대응 조치들이 중요하겠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과다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B컷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디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금리 조정, 정책금리 조정, 예. B컷. 그러면 한국은 뭐냐? 고부채구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 한국판 B컷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야 당신 무슨 얘기냐? 경제학도 전공하고 신문사 논설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지금 고부채인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그러니까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린다는 게 예. 무슨 얘기냐? 그 가계부채 더 키우는 게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금리 인하 전에는 사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쪽에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위험 수위가 부채가 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위험 수위를 넘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뭐냐? 정상적으로 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내지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악성 부채가 죽으라는 사람 더 죽는 거냐? 경기 침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 수위가 높은 것은 경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연착륙시켜서 비상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뭐냐? 이 B컷 문제가 늦긴 하지만 빨리 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부채국에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자 정치적 목적으로 아이고 부채가 생겼으면 사실 자기 책임 원칙에서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항상 구제금융을 주거든요. 비탕감시켜주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안 된다. 악성 부채는 어쨌거나 도덕 책임 문제를 제거하기 시켜서 반드시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래야지 부채 시장이 자기 책임 원칙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판 이렇게 B컷론은 이게 최선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고부채국이기 때문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B컷을 단행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자 가계부채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 왜 이복현 금감원장이 잘못됐습니까? 은행 창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 줄여줘야 됩니다. 감독 규제를 해야 됩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부채를 많이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 설득을 시켜줘야죠. 예. 당신이 이게 도덕적에서 매일 그 뭐냐 빚독촉하면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도덕적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악성부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악성부채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손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예. 국가부채는 국회의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야당이 이제 금투세 문제 이런 문제에 되는데요. 이거 문제는 폐지시켜줘야 됩니다. 폐지가 안 되더라도 유예는 시켜야 됩니다. 예. 당신분들이 국가 부채 문제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런 문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증시를 어렵게 한다면 금투세라든가 유예 문제는 정절의 2년 전에 입법 예고에 따라 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세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대중 감세입니다. 대중 감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렇게 이런 문제에도 정리해주고 예. 재정 조치 문제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있을 더 큰 위기설에 대한 이 결론까지 맺어주시죠. 네, 9월 달 되면 우리가 외환 위기가 1997년 9월 달 여름휴가철 끝나고 나서 예. 사실은 이 9월 달에 여러 가지 위기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다시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최근의 위기설은 나라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야 니네 나라에서 위기가 얘기를 니네들이 끼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의 위기설은 과거와 달리 나라 밖에서 아니라 나라 안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을 위기설을 왜 나올까? 국회의원분들이 뭐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분들은 뭐냐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국회의원 국민을 위해서 해라 하는데 그것을 위기설을 마치 안 돌 위기설조차도 당리당략적으로 한다. 내부의 문제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도 복합위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 예. 위기를 잡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 이게 위기설이다. 그래서 이런 위기설은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가 나왔지만 예. 사실 위기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너무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정책만 잘 개선시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발 비컨이라든가 해서 정책만 잘 개선시키면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국민들이 중요해야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리 내년에 더 큰 위기가 해도 2년 전에 일부 대학 교수가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더 큰 위기 우리 국민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제각기를 못하고 나중에 그 문제는 또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 너무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영합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투세와 부채 리스크에 현명한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정치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